네, 방문각 임용국어 1주차 문학이론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먼저 보실게요. 목차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은 어디까지냐면은 문학이론의 기초까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학이론의 기초를 보고 그 다음에 시 이해의 기초 살짝 맛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의 화작부터는 약간 본격적으로 시문학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정문학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서 요거부터는 다음 주로 이제 넘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주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사문학이 나와 있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극문학과 문학교육론과 그 다음 고전수필 핵심 작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수필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따로 이론을 정리를 안 했냐면은 이게 이론을 정리할 게 없을 정도로 자유로운 문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을 따로 정리하기보다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것들만 보면 될 것 같다. 그럼 시험에 출제될 만한 수필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전 수필이 그래도 출제될 만하다. 그 이유는 고전 수필은 그 전개의 흐름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 수필 같은 경우에 이제 박완서 작가의 작품들이 좀 교과서에 실려 있는 편인데 혹은 이제 옛날에는 청춘 예찬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흐름을 좀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수필 몇 작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실 것들 보면은 문학의 개념과 문학의 기능과 그다음 미유식과 갈래 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어느 쪽이라고 봐야 되냐면 일단 기능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그 기능의 명칭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정서적, 미적 기능 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기출이 됐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문제를 보고 설마 이거를 지금 기입형으로 냈다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마 그 부분을 뚫어놨기 때문에 다 맞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채점 들어가셨던 선생님들의 말로는 다 맞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선생님들이 놓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고득점 하는 자가 이기는 시험이기는 한데 그럼 고득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인다라고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 시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입형에서는 모든 점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에서 내가 놓치면 안 되는 점수들을 채우면은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선생님들은 이제 임용생들 추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수강생들 추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계산을 안 해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임용생들의 추이는 점점 떨어지고 있죠. 이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교육계로 봐서는 슬픈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시험을 쳐야 그 중에 우수 인재를 뽑는 개념이 되는데 이제 파이가 줄어드니까 이 중에 우수 인재의 확률 이런 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원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시자들은. 그리고 응시자가 늘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재임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거라서 실제로 이제 초수생이라든지 아직 취업하기 전에 분들이 응시를 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는 좀 계산을 따로 해봐야 되는데 따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학원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50% 정도 된다 이래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이게 30% 수준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국어교육과는 학원 수업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왜일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원주민인 거예요. 원어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국어를 그래도 좀 해서 국교과를 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업을 잘 안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수업 들은 사람들이 무조건 합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실수를 줄여나가자. 특히 이제 문학에서는 문학은 약간 뜬구름 잡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부를 한다고 되는 과목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낯선 작품이 나오면 팡팡 깨지고 이러니까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학은 암기입니다, 여러분. 문학은 암기예요.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고전문학에서는 선생님들이 점수 손실이 없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다시 창작하지 않는 이상 고전문학은 더 이상의 시험 범위가 넓어지지 않아요. 그럼 무조건 고전문학에서는 점수를 먹고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제 현대문학에서 낯선 작품이 나오는 거는 운에 기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무조건 점수를 따는 과목으로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학이 오히려 효자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게 공부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냐면은 인식적, 윤리적, 정서적, 미적 기능이라고 하는 요 용어는 외워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과 미의식인데 요 미의식 부분이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아요. 많이 되지 않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가지 못하면은 찝찝한 어떤 영역이기는 합니다. 요게. 그래서 오늘 이제 미의식을 구분해 보는 방법을 같이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의식을 판별하는 작품 내에서. 그래서 요거를 해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학의 갈래 구분에서 서정서사 극 교술이 나와 있는데 사실 서정서사 극은 인트로라고 보시면 돼요. 인트로고 우리의 오늘 핵심은 어디냐면 교술문학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다? 기능의 명칭을 외우겠다.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다? 거기 나와 있는 미의식을 작품에 적용해서 구분할 수 있게 하겠다.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숭고미랑 비장미를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그게 헷갈리지 않게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목표가 교술문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날이 갈수록 재밌어질 거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가 있어요. 교육론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 계실 텐데 교육론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날이 갈수록 머리가 좀 아플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 표시를 해볼게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선 문학은 예술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과 다른 예술의 차이점을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의 방법인데요. 선생님들 정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번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뭐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냐면 개념 정의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 정의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라고 하는 방법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앞에는 보통 무엇이 나오냐면은 피정의 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정의를 당하는 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종 개념이 나와야 됩니다. 종 개념이 나와야 되고 가운데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종차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종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종 안에서 요 피정의양이 가지는 차이점, 차별점, 다른 것들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을 정의한다라고 한다면은 생물이라고 하는 종 개념을 넣을 것이냐 동물이라고 하는 종 개념을 넣을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좀 더 작은 종 개념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동물을 선택하게 됐겠죠. 그럼 인간은 동물이다 라고 하는 명제는 맞는 얘기죠. 우리가 식물은 아니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동물 중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특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사고하는 동물이다 라든지 아니면은 문자로 만들어진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라든지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문자 언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왜 문자 언어라고 제한을 걸었냐면은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음파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그걸 언어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를 이용한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또는 이제 사고하는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이렇게도 하긴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것은 문학이라는 거죠. 정의에 문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종 개념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죠. 예술에 들어간다. 그럼 예술 중에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들과 가지는 종차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문자로 표현하는 근데 문자가 없을 때에도 예술은 존재했죠. 문학은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선생님들이 왜 정의의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되냐면은 실제로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것을 정의 내려봐라 예를 들어서 타당성을 정의 내려봐라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판단 준거에 해당하는데 어떤 판단 준거이냐 주장과 근거의 합리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판단 준거이다 이렇게 되면 정의를 정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의 방법은 선생님들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 이거를 나중에 학생들한테 설명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비문학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고 비문학에서 출제를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정의 내려가다 보면은 실제로는 공부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와 대조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지금 정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내가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정의 내려봐라, 설명해봐라 라고 한다면 깔끔한 문장 하나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조도 내가 정의 내릴 수 있고 글 구조 이론이 뭔지도 정의 내릴 수 있고 스키마도 뭔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개념을 잡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되느냐? 학문이 되는 거예요. 학문 전체 덩어리.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보편적 개념과 일치한다. 하지만 문학은 색, 형상, 몸짓, 소리, 영상 등을 매개로 하는 다른 예술과 달리 언어를 주된 표현 수단으로 하여 작가의 생각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요컨대 문학이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인 것이다. 요 문장이 사실 실제로 문학 교과서에서 문학을 정의 내릴 때 항상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문장은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요 문장을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구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언어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문학의 기능과 역할. 사실 선생님들 이거 기본 이론반이라서 뭘 그렇게 엄청 열심히 쓰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모든 걸 다 쓰겠다 이런 느낌을 하실 텐데 이거 진짜 기본 이론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뭘 많이 쓰신다기보다는 아 저런 스킬로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아 이런 이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지금 너무 표정들이 다 굳어 계시고 내가 진짜 올 한 해는 1월부터 이론을 다 부셔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 반이 그런 반이 아니에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 약간 그 수학의 정석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가장 기본되는 반이니까 너무 이렇게 모든 걸 쓰시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 그냥 제가 저런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의 기능과 역할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문학의 기능과 역할을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능이라고 하면 딱 여기 정해져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은 뭐 개인의 삶을 고양시킨다 라든지 아니면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서 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오는 인식적, 윤리적, 정서적, 미적 요거 4개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3개로 잡는다라고 한다면 인식적, 윤리적, 미적으로 잡습니다. 보통 심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미적. 그래서 3개로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뭐뭐뭐 3개로 잡는다고 한다면 인식적, 윤리적, 그 다음에 심미적 이렇게 잡고 지금 4개로 쪼개겠다라고 한다면은 인식적, 윤리적, 정서적, 미적, 정서적, 미적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 미적을 항상 붙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정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동, 그 감정의 고양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하는 차원인 거고 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 기법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묶여 있지만. 자, 문학은 철학처럼 명시적 사상을 직접 전달하거나 과학처럼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문학은 인간의 삶과 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의 마음속에 변화와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고유한 힘을 지닌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독자가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읽고 이별의 슬픔을 공감하거나 시문의 상록수를 읽고 봉사정신을 실천하고자 결심하는 경험은 문학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는 문학이 직접적 지시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담긴 삶의 모습이 감정, 사유,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따라서 문학의 기능을 단순히 교훈을 주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문학이 교훈적 효과를 지니는 것은 문학이 특정한 도덕률을 일방적으로 제시해서가 아니라 작품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된 모습이 독자의 내면과 만나 감동과 성찰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때의 교훈은 강요된 규범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발견한 의미와 깨달음의 형태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교훈을 강요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문학의 본질이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중에 교수를 볼 거라고 했잖아요. 교술 분야가 좀 독특한 것이 교훈을 작가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라기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교술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문학의 역할은 결국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삶의 가치와 윤리를 성찰하게 하며 정서적 미적 경험을 통해 인간다운 감수성을 확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의 기능은 크게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정서적, 미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각 기능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 안에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독자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학의 인식적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은 정보적 기능이에요. 정보의 기능을 가진다라고, 어떤 정보를 전달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많은 문학 작품을 읽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저도 이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요. 오로지 어떤 정보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랑 좀 다르구나, 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를 다루고 있는 어떤 소설 작품들을 읽으면은 다문화 사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이해가 되어야 공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싸워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 많은 사람들과 싸웠지, 뭐 잘 안 떠오르시면은 바로 전에 헤어지신 여친 또는 남친을 떠올리시면 돼요. 걔랑 내가 왜 싸웠나,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는데, 왜 싸웠느냐를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은 이해를 못해서 싸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서 싸우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이해를 시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알려주면은 싸울 확률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곱창을 싫어해. 근데 내 파트너가 곱창 매니아야. 이러면은 밥을 메뉴를 선택할 때마다 싸워야 되겠죠. 근데 내가 곱창을 싫어한다는 걸 얘기를 안 하면은 맨날 얘는 뭐를 추천하겠어요? 곱창을 추천하겠죠. 그럼 맨날 싸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나는 곱창을 혐오해. 내가 그렇게까지 남의 장기를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바로 고쳐지는 아니에요. 바로 고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줄어들어요. 즉, 다문화 사회를 다루는 소설 작품, 예를 들어서 그걸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 소지를 좀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뭐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그게 인식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은 뭐가 있냐면, 이 추리소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에거사 크리스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쓴 소설 작품 중에서 독약을 쓰는, 근데 이 독약이 어떻게 잘 처리하면은 들키지 않는 그런 독약이 있대요. 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소설에 나오는데, 그거를 그대로 써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진짜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아예 증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범인을 잡았더니 얘가 그 추리소설 매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아내가지고 이제 살인사건을 벌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간 안 좋은 사례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식적 기능을 보인 거죠. 이 독약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소설에 국한되지 말고 선생님들 코난이나 김전일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도 죽네? 라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식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 그럼 이제 인식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죠. 문학은 독자로 하여금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인식적 장치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모든 삶의 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없으며 자신이 속한 시대, 지역, 그 다음에 문화의 경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문학 작품은 이런 한계를 넘어 독자가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안내한다. 소설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현실을 경험하거나 시를 통해 일상의 감춰진 의미를 발견하고 희곡이나 판타지를 통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 모두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 왜 그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우리 코로나 때 엄청 잘 나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소설을 읽음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한번 점쳐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시대를 다루고 있는 수십 년 전의 소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상상해서 썼겠지만 우리는 진짜 다가온 미래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소설들을 왜 사람들이 읽느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학작품 속 세계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사회의 구조적 모습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현실이다. 이를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형식, 문화적 관습, 가치체계, 사고방식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지식으로서의 정보 제공을 넘어서 타인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하고 이해하게 하는 인식적 확장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간접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 또한 인식적 기능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먼 지역이나 전혀 다른 문화권의 인물이 겪는 갈등, 기쁨, 상실 등을 읽으며 우리는 그들의 삶은 어떤가, 그들에게 세계는 어떻게 보이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된다. 또한 문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현실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낸다. 너무 익숙해 보이지 않던 사물이나 반복적인 일상도 작품 속에서 다시 조명되며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 그동안 평범하게 지나쳤던 감정, 구조적 문제, 인간관계의 복잡함 등을 문학은 낯설게 보여주어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 이는 문학이 현실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독자가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요약해보자면은 문학의 인식적 기능은 간접 경험을 통한 시야 확장, 타자 이해의 심화, 현실에 대한 통찰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문학이 인간의 삶과 세계를 탐구하는 가장 풍부한 통로 중 하나로 자리하는 핵심 이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타자에 대한 좀 이해가 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런 게 인식적 기능이다. 자, 그럼 윤리적 기능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주로 문학의 기능이다 이러면은 삶의 교훈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윤리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설명글로 적혀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문학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게 하는 윤리적 기능을 지닌다.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은 선택을 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으며 독자로 하여금 삶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찰을 한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이 부정한 이익을 거부하고 정직함을 선택하는 순간을 읽으며 우리는 정직은 무엇인가? 삶에서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를 묻는다. 반대로 잘못된 선택이나 비극적 결과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나약함과 사회적 모순을 돌아보며 그와 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게 된다. 문학이 지닌 간접적 체험은 독자가 스스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문학의 윤리적 기능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성찰하도록 한다. 작품 속 갈등, 사회적 구조, 부정적 현실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사회가 가진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학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적 성숙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항상 뭐를 살펴보냐면 특히 소설이 그러한데 왜냐면 이제 시에서는 어떤 갈등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서 표현이 주로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소설에서는 갈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2차 문제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차 수업 실험 문제 중에서 홍길동전을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등에 대해서 다루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홍길동이 사용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활동을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특정 인물이 어떤 해결 방안을 선택할 거라는 거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함으로써 내가 그걸 따를지 안 따를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윤리적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한때 또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또 이제 막 휩쓸었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발표했었을 때 그게 워낙에 다루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좀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을 읽으면은 한 개인이 이러한 어떤 거대한 폭력, 사실 선생님들 앞에서 내 앞에서 사람이 총 맞아 죽는다. 그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살아야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정말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거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사례를 들었죠. 아까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그 소설을 만약에 전 사회적으로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윤독을 했다, 같이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공동체의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 또는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 사회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무엇이 만들어진다. 사회 공동체 또는 언어 공동체의 어떤 관습 또는 우리 전체의 결정, 공동체의 결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사회 윤리로 자리를 잡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학의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읽었던 작품은 이제 눈먼자들의 도시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었는데, 이게 남들은 다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만 눈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는 비윤리적인, 비인간적인 상황을 다 눈으로 목격을 해야 되거든요.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목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 근데 나 혼자서 지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눈이 보이는 자가 오로지 나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소설들이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윤리적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 앞에 어떤 세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게 만드는 것이 윤리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윤리를 결정한다, 또는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윤리적 기능이다. 문학의 정서적 미적 기능 보겠습니다. 이거는 두 개를 뜯으셔야 돼요, 사실은. 문학은 독자에게 정서적 감동과 미적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고유한 기능을 지닌다. 인간은 문학작품 속에서 다양한 감정의 흐름, 생생한 이미지, 조화로운 언어적 구조를 경험하며 일상적 현실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고양된 정서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감정을 환기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삶을 성찰하고 내면을 정돈하게 하는 심미적, 정서적 체험으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핵심 기능을 카타르시스로 제시를 하였다. 그런데 이 카타르시스가 정서적 기능을 말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판소리 중에서 특히 춘향전이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장면인지는 다들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그 장면이 펼쳐지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됐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정서적 고향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서적 기능이다. 그는 비극이 관객에게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의 강렬한 체험을 통해 정서적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하게 만들면은 결국에는 차분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확 뿜어내고 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뭐냐면 이렇게 엽떡을 먹고 나서 되게 평화로운 순간이 올 때의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별을 하고 나서 그냥 그 슬픔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정서의 평화에 도움이 되냐면은 한번 와 우는 게, 한번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우는 게 그 다음에 정서적 평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카타르시스의 기능이라는 거죠. 결국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항상 흥분 상태로 만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약간 정연화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카타르시스가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비극적 영웅의 몰락이나 비참한 운명은 관객에게 두려움과 가여움의 감정을 일으키지만, 이러한 감정은 단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서를 순화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문학과 예술이 지닌 대표적인 정신적, 정서적 치유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학의 정서적 기능은 특정 장르나 형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정시의 섬세한 감정 표현, 소설의 심리적 갈등, 희곡의 긴장과 해소 등 다양한 문학 양식은 독자에게 고유한 정서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조절하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게 이제 정서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문학은 언어가 지닌 심미적 가치를 경험하게 한다. 작품 속에서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호가 아니라 운율, 이미지, 구조 등을 통해 독자에게 언어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미적 즐거움은 혼란스러운 일상적 경험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예술 고유의 효과이기도 하다. 독자는 문학을 통해 심미적 감수성을 개발하고 일상 세계를 보다 섬세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자주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끝을 이제 모음을 맞춰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은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상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가라고 하는 게 기영도 시인이 있거든요. 기영도 시인의 작품을 제가 읽은 다음에 하나하나 뜯어내가지고 제가 결국에는 해석에 성공할 때, 이 문자들 사이 어떤 관계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석에 성공할 때, 그럴 때 되게 쾌감이 커요. 이거는 뭔가 읽었을 때 막 줄줄 울면서 이렇게 느끼는 쾌감이랑은 또 다른 차원의 쾌감인 것 같아요. 마치 방탈출 카페를 탈출했을 때의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미적 기능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예전에는 1년에 한 편씩 소설을 하나 정해가지고 필사를 이렇게 쭉쭉 했었어요. 쭉쭉 하면서 뭐를 점검을 했냐면은, 이
이 한 문장이 앞 문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관련성이 크지 않고 이 문장에 기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그러니까 기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문장을 싹싹 이렇게 지워나가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읽으면서 내가 지웠던 문장이 다 읽은 다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런 거 있거든요. 약간 이게 떡밥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지운 거예요. 앞에서는 아무 기능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뒤에서는 이 문장이 없으면 아무 해결이 안 돼. 그럼 이제 얘는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압축된 어떤 소설을 만들어보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더 나은지 아니면 원래 작가의 표현이 더 나은지 이런 거를 비교해보는 작업을 매년 한 편씩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빠서 몇 년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가 더 바빠요. 학교보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해보면은 이런 심리적 기능을 훨씬 잘 느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장 잘 쓴 문장은, 이건 선생님들의 답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선생님들이 혹시나 저랑 이제 7, 8월이라든가 9, 10, 11월에 이렇게 첨삭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안 좋아하는 답안이 쓸데없는 문장이 남아있는 답안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거는 유의미하지 않은 문장이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말을 해드리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문장은 사실 재활용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문장은 어쨌든 써냈고 이 부분은 지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모적인 작업을 줄여나가시면 선생님들이 시간이 빨리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도 글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심리적 기능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었는데, 우리는 문학 작품에서 선생님들은 이 문장이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은 항상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죠. 거기다 이제 뭐 해시태그 해가지고 오늘의 한 문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막 인증샷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심리적 기능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문장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 개정에도 있고 1호 개정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거는 문학의 기능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문학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용어가 나와 있죠.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게 인식적 기능.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이게 윤리적 기능. 그 다음에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정서적 미적이 묶여 있는데 얘네 두 개의 역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다? 삶을 고양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좀 동일하다. 그래서 그 관련된 설명이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의 1, 2 문학의 1-10번을 보시면은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와 상호 소통, 이것이 문학의 역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뭐를 할 수 있게 만든다.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통합입니다. 공동체 통합. 그래서 그 단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합하는 것, 이게 3단계다. 자아가 성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게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 교육학에서도 들으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죠. 그럼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회에 나 혼자 살고 있으면은 자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 생물이 없고 그 어떤 타자도 존재하지 않고 나 혼자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아를 인식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나는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해야 되느냐? 타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제 처음 임용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교육학도 이제 처음이실 거기 때문에 전혀 모르시겠지만, 셀만의 사회조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는 배우실 거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론입니다. 사회조망 이론이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언제부터 타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타자를 인식하기 시작하는가에 대한 것이 이 단계를 설명해 주는 게 셀만의 사회조망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하기 위해서는 뭐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타자를 인식하면서 내가 남과 다르네 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지금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있겠죠. 근데 일단 저는 곱창 이런 거는 되게 싫어요. 엄청 싫어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음식이 떠오르시죠? 근데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한다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먹었을 때 내가 너무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맛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무슨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맛없는 것을, 내가 싫어하는 것을 먹어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자아가 하나 정해진 거다. 나는 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를 경험해야 된다? 싫어하는 것, 다른 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 이것을 좋아한다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타자를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자를 봤을 때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나랑 달라서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의 저 모습과는 다른 사람, 반대되거나 다른 사람이다로 나를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저런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난다? 타자 이해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 이해랑 자아 성찰은 동시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옳게 생각하는 것, 그르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 이게 자아 성찰이에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누구를 더 잘 바라볼 수 있다. 타인을 바라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아, 저것은 나랑 다르네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무엇을 강조를 하냐면은 타자 이해를 넘어서 타자 인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자를 이해하는 데서 넘어서서 그것 또한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차원까지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문학을 통해서 공동체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각자 다른 사람이 이제 존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 보겠습니다. 1호 개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슬픈 세대예요. 왜냐하면 1호 개정이랑 2기 개정을 동시에 봐야 되는 마지막 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가 되면은 이제 2기 개정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2기 개정만 보면은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까지는 뭐랑 뭐를 다 봐야 된다. 1호 개정과 2기 개정을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은 그러면 어디서 봅니까? 이게 심심치 않게 참사랑 국어에 질문으로 올라와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이 이거 NCIS라고 NCIS 그 알파벳으로 쓰시면 돼요. 네이버에다가 NCIS 한 다음에 잘 안 나오면 교육과정까지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국가교육과정 자료실이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세 개의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뭐 6차 이전 시기부터 6차부터 쭉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해설서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한글 파일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글 파일도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만의 어떤 교육과정 수첩을 만들고 싶다 이러시면은 한글 파일로 받아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되게 그렇게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NCIS 들어가시면은 교육과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 문학은 교육과정을 볼 필요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문학과 문법은 교육과정을 볼 필요가 크지는 않아요. 오히려 문학은 교과서를 보시면은 조금 나을 수는 있다. 문학은. 문법은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은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교육과정의 존재와 교과서의 존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는 개론서만 있다. 우리는 학문적인 어떤 존재만이 있지 우리는 현장과는 약간 다른 고결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학은 교과서에서 어떤 학습활동이 만들어졌는가 왜냐면은 그 학습활동을 채워봐라.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시는 게 오히려 유의미하다는 거죠. 교육론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부 다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교과서를 안 보시고 교육과정 전체를 외워버리시는 게 훨씬 유의미해요. 그러니까 교육론은 뭐를 먼저 보고 교육과정을 암기를 해야 되고 문학은 교과서를 보고 문법은 아무것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결정을 지으시면 돼요. 1호에서는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적 기능이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윤리적 기능입니다.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정서적 미적 기능이죠. 똑같아요. 이의 개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똑같죠. 완전히. 근데 해설이 약간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만 참고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학의 미적 가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습 활동을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보실 때 작품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작품 해석은 하실 필요가 없냐면은 또 슬픈 이야기가 작년 12월에 이제 며칠 전에 해법문학 자습서가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 개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원래는 필수 작품인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작품들을 많이 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교과서를 선생님들이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보면 좋은데 도깨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학습 활동에. 그래서 도깨비 신부 얘기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살아있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출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작품에서 지금 이런 거 볼 때 교과서 혹시나 보시게 되면은 문학 교과서 보실 때 작품 해석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보는 게 맞다. 해법문학 자습서를 사셔가지고 거기서 보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해법문학 자습서는 지금 내가 문학을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 이러시면은
필독서입니다. 해법문학 잡서는 사셔가지고 아예 스터디를 조직을 하세요. 스터디를 조직을 하셔가지고 왜 스터디를 조직해야 되느냐? 제가 보아하니 임용생들이란 자기 스스로에게 몹시 관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당차게 이걸 한 달 안에 끝내겠다. 8월에도 안 끝나요. 그게. 본인 이야기 같죠?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는 무슨 용도일 것 같아요? 나의 진도를 밀리지 않게 해주는 이제 그 게임에도 서 있는 애들 있죠. NPC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짜서 딱 끝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임용 공부할 때 1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지를 않았었어요. 왜냐면 1, 2월에는 이제 사립 시험을 치느라 이제 멘탈이 다 털리고 있었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교사 면접도 가고 몇 번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1, 2월에는 뭐를 했었냐면은 문학사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울 수 있는 문학사를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학원에 처음 나왔을 때 1, 2월에 문학사 수업을 하고 3, 4월에 요 기본 이론반 수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1, 2월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차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순서를 바꾼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문학사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3월부터 이제 해법문학 자습서를 완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3, 4, 5, 6 이렇게 진도 짜가지고 하루에 한 6편에서 8편 이렇게 보는 진도를 짜서 수필이랑 극은 안 읽으셔도 돼요. 수필 극은 보지 마시고 그럼 4권으로 줄어들거든요. 어머 4권으로 줄었어요 벌써. 4권을 이제 진도를 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는 얘기를 하냐면 1990년대 이후 작품은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하다. 다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는 1990년대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2회독을 하실 때는 90년대 작품은 빼고 보시면 돼요. 이제 3회독을 하실 때에는 이제 고전 문학에서 뭐를 또 빼시면 돼요. 뭐 한시 이런 것들을 좀 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3, 4, 5, 6을 제가 1회독을 했어요. 그다음에 7, 8월에 1회독을 한 번 더 하고 9, 10월에 1회독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3회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닌 게 저는 기간제 생활을 할 때 제가 기간제 5년을 하다가 시험을 쳤으니까 기간제 생활을 할 때 학생들이랑 맨날 방과 후 수업으로 열었던 게 뭐냐면은 현대시 독화에 끝내기, 현대소설 독화에 끝내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의 15일 안에 그 고전시가 한 권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잠깐 1분 졸았을 뿐인데 시조 10편이 지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분 안에 10편을 이거 봐야 돼? 하고 확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해법문학 자습서에 나온 작품을 내가 시험 당일에 해석을 하고 앉아있겠다. 이거는 너무 소모적인 작업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몇백 편 보는 게 더 소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니까 그걸 안 읽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의 불안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시험은. 그래서 저는 해법문학 자습서를 완독을 3번은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하기는 해요. 혼자서도 보시고 이렇게 스터디원이랑도 보시고 여러 번 보시는 거. 그래서 제가 스케줄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봤던 스케줄은 3, 4, 5, 6에 4개월 동안 천천히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2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이렇게 봤었고 기출문제도 똑같이 봤어요. 기출문제도 어떻게 됐냐면 3, 4, 5, 6에 한 번, 그 다음에 7, 8월은 이 기출문제 원래 거를 변형 문제 내는 스터디로 한 번, 그 다음 9, 10월은 저 혼자서 한 번 이렇게 받고 교육과정도 똑같이 3, 4, 5, 6에 한 번, 그 다음에 7, 8월에 한 번, 9, 10월에 한 번. 그래서 저는 거의 3회를 거의 다 돌리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저는 개론서를 읽지는 않았었어요. 책을 다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래서. 그리고 그때는 개론서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던 때는 아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하실지를 좀 결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지금 문학자습서를 볼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은 학습활동을 보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학습활동 1번은 보통 보시면은 내용 정리예요. 1번은 내용 정리는 선생님들이 주로 보시지 않아도 되고, 주로가 아니라 아예 안 보셔도 되고, 대신에 의의는 써두셔야 됩니다. 왜 문학작품을 읽고 나서 항상 1번 문제는 내용 정리인가? 생각해보면은 표현 방법이라든지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지 이 소단원에서 학습 목표로 잡고 있는 거 있죠.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번 문제는, 학습활동 1번 문제는 내용 이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학생들이랑 먼저 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살펴보자 해서 첫사랑이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정서를 적고 이 작품에 나타난 첫사랑의 특성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정서의 동그라미를 해보시면은 얘는 지금 살짝 무엇도 약간 걸치고 있냐면 정서적 기능에도 살짝 걸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핵심 학습 활동은 뭐냐면은 2-2입니다. 2-2가 핵심이에요. 2-2. 2-2를 보시면은 이 작품에서 대상에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을 찾아보고 표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말해보자. 이게 미적 기능을 물어보는 핵심적인 학습활동입니다. 그럼 제가 왜 2-2가 핵심이다라고 했냐면은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기능이랑 뭐를 짝꿍처럼 이야기를 해요. 정서적 기능, 그렇죠? 정서적 기능을 짝꿍처럼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2-1번이 뭐를 다룬다? 정서를 다루는 거로 구성은 한 거예요. 근데 이
소단원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문학의 미적 기능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 시험 출제를 한다 이러면은 2-2를 중심으로 내신 시험을 출제를 해야 되는 거죠. 3번 다음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미적 특징을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선생님이 문학작품 해석을 해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 파악을 할 거죠. 그런 다음에 정서적 미적 기능을 파악을 해봤어요. 이거 뭐예요? 교사 도움 활동이죠. 얘는 지금 교사 도움 활동이에요. 그럼 지금 3번은 무엇을 하겠다? 학생 독립활동을 시키겠다. 학생 독립활동을. 항상 2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문학도 약간의 어떤 그 책임 이양 모델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교사가 뭐를 해주고 문학작품 하나를 가지고 교사가 해석을 해주고 학습 목표 이루는 단계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마지막 문제는 뭐로 나온다? 학생이 독립적으로 그 활동을 한번 반복을 하는 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학교과서를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볼 필요는 없고 이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빠르게. 자, 3-1번 보시면은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을 정리하고 이 대상들이 자아내는 정서를 말해보자. 근데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적 대상을 정리하고 나와 있죠. 요 부분이 뭐냐면은 내용 정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되게 간략하게 내용 정리를 확 시킨 다음에 대상을 파악을 해서 이 대상들이 자아내는 정서를 말해보자. 그러면은 앞에 거랑 뒤에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시에서는 정서가 어디에서 느껴진다? 대상.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으로부터 정서가 느껴진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학습활동으로 봐야 되겠죠. 자, 2번 청노래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적 기능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것들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살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선 그러시면 안 돼요. 뭐다? 오로지 표현 방법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적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뭐를 내냐면은 여기서 학습활동 하나를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채울 수 있는가. 그러면 이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채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오늘 복습 문제도 있어요. 채우셔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를 떠올리자. 학습 목표를 보면서 이 구조를 파악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정확한 걸 넣을 수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자, 2번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가치입니다.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가치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함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약용의 보리타작이네요. 학습활동 1번 항상 뭐를 한다? 내용 파악을 한다. 그래서 시상 전개를 고려하여 이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중심 내용 동그라미 하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내용 정리. 두 번째, 다음 19에서 화자는 농민들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자 했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도 사실은 내용 정리기는 해요. 그런데 1번에서 2번으로 화살표를 내리신 다음에 초점화를 시켜준 겁니다. 초점화를.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 작품은 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농민들의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네가 파악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모두먼들과 함께 의논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 이를 바탕으로 하여 화자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말해보자. 자, 밑줄 치셔야 되는 것은 화자가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 그럼 화자가 지향하는 삶이 나오겠죠? 그럼 누구 거랑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지향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기능? 이 윤리적 기능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인식적 기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4번에 보시면 훨씬 더 잘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약용의 작품을 읽은 다음에 추가 작품으로 또 정약용의 작품을 주고 있죠. 그럼 이제 위에 게 교사 도움 활동, 아래 게 학생 독립 활동, 또는 이제 모둠 활동으로 동료들과 함께 하겠죠. 농민을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자, 첫 번째 무엇을 하자? 내용을 정리하자. 첫 번째는 항상 내용 정리. 자, 두 번째 탐진촌녀야 보리타작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짐작하여 말해보자. 자, 당시 농민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밑줄을 쳐보시면은 이게 바로 뭐다? 인식적 기능인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뭐 이제 보리를 쳤는데 뭐 높이가 한자로 세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그럼 보리를 때리면은 보리 타작을 하면은 이게 한자 정도 뜨는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들의 건강한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저런 노동을 하면서 어떤 건강미를 뽐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작품의 하자가 오늘날 농민의 삶을 다룬 시를 쓴다면 그 내용이 어떠할지 추측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농민의 삶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4번 활동은 전체적으로 무엇에 초점이 강하다. 인식적 기능에 초점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위의 활동은 3번 활동까지는 윤리적 기능을 좀 초점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다 시를 가지고 했죠. 그러면은 애들이 착각을 할 거잖아요. 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시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우리가 느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까봐 맨 마지막에 무슨 제재가 나온다. 산문제재가 나오는 거죠. 산문제재가. 박완서 작가의.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작가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정리해보자. 자, 깨달은 점 동그라미를 해보시면은 깨달은 점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되겠죠. 교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윤리적 기능을 좀 더 초점화해서 보겠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은 모두먼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매체 자료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수용과 생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생산 작업까지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단원 문학의 효용이죠. 보시면은 1단원은 문학의 가치고, 그러니까 가치이고 이제 기능이 되겠죠. 기능이 되는 것이고, 문학의 효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쓸모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거를 미적 기능이라고 하지 않고 뭐로 다루고 있어요?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기능이기 때문에 펑션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가치적 차원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효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 두 번째는 문학과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학의 역할이다. 그럼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자아성찰, 두 번째는 타자 이해, 세 번째는 공동체 통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단계 뭐? 자아성찰, 두 번째 타자 이해, 세 번째 공동체 통합.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걸 까먹으시더라도 문학에 어떤 효용이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단계성이 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외우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더 외울 수 있죠. 기능도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로도 할 수 있고, 네 가지로도 할 수 있다. 그거 나는 외울 수 있다 해서 외우셔야 된다. 자,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제 첫 번째는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에요. 아주 자아성찰하기에 좋은 작품을 제시를 했죠. 이 자아성찰에 아주 좋은 작품이다라고 하려면은 이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나 아니면은 누구 걸 가져오시면 좋냐면은 윤동주 거를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세요. 한 10년 뒤쯤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교과서 집필진이 되셔가지고 쏠쏠한 통장 잔고를 보시기를 이제 기대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무엇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느냐? 작품 선정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습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냐면 어떤 작품을 보실 때 이거는 어떤 문제를 내기에 좋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김유정의 봄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작품은 무엇을 내기에 좋겠습니까? 딱 이걸 보면은 아, 출제 포인트는 여기야가 나와야 이걸 다루는 소단원에선 얘를 가져올 거야가 역으로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역방향도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점을 선생님들이 맞추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김유정의 봄봄이다. 김유정의 봄봄을 보면서 일제강점기를 출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김유정의 작품 중에서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작품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높으냐? 만무방을 가져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거. 사실 김유정을 가져올 확률이 없어요. 일제강점기는. 누구를 좀 가져와야 되냐면 현진건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투쟁하는 어떤 카프 문학을 오히려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다루려면 다른 거 혹은 이제 채만식의 이런 것들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낫죠. 그럼 김유정의 봄봄이다. 아, 사실 김유정의 봄봄은 아시는 거죠? 자, 모른다. 살짝 손에 들어보시겠어요? 없는 들고 싶으신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김유정의 봄봄 같은 경우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르시면은. 자, 김유정의 봄봄을 다루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감자를 내야 됩니다. 소재의 상징성을 내야 돼요. 그래서 감자랑 닭 싸움이 나와야 됩니다. 감자랑 닭 싸움이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거기 나오는 어리숙한 나. 점순이한테 맨날 당하는 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서술자로 왜 설정을 했는가라고 하는 서술자 설정의 의의를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 장면에 가서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낸다라고 한다면은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동백꽃. 선생님들 동백꽃이라고 하니까 이제
동백꽃도 있고 하지만 뭐 우리가 다 빨간색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동백꽃은 혹시 아세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찾아보시면 노란색으로 나와요. 그게 빨간색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투리래요. 그 지역에서 동백꽃이라고 하는 게 다른 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딴 꽃이래요. 근데 이제 그 풀숲으로 이렇게 팽 이렇게 밀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둘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슬슬 기어나가죠. 근데 그 장면에서 왜 꽃이 등장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청춘 남녀의 정말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연애 감정을 그 꽃의 어떤 향기와 풍경으로 드러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경의 중요성 이런 것도 출제를 할 수 있기는 해요. 김유정의 본범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냈을 때는 뭐를 내겠다. 사실 김유정의 본범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과 오상원의 유해를 가지고 출제하는 것은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잘 캐치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문학작품 보실 때에도 모든 걸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문학교과서를 보실 때에도. 그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은 무엇을 탐구하기에 가장 좋다? 자아성찰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해보자. 자, 선생님들 요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했는데 이 작품은 반드시 세 부분으로 나눌 것을 전제로 하고 학생들한테도 가르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셔야 된다면은 그 작품 제목의 의미 같은 것들도 추가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바로 나오죠. 이 작품의 제목에 담긴 의미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생각해보자. 근데 요 작품이 제목 때문에 자아성찰을 진짜 잘할 수 있는 작품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것이 남신의주에 있는 유동 박시봉 집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인 거예요. 이게 주소를 써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 편지지에 쓴 편지봉투에 쓴 주소인 것이고, 그러면 이 시는 무엇이 되어야만 되냐면은 편지 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누구한테 편지를 쓸 때 가장 자기 속내가 잘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아에 대해서 진솔하게 털어놓은 형식을 가질 것이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백서학 시인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작품 제목 쓰는 방법은 뭐예요? 일단 거기 나오는 핵심 소재를 가지고 제목을 써! 이런 느낌이잖아요. 백석 시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목을 막 써요. 그래서 그 제목까지도 해석을 하는 게 백석 시인의 출제 포인트가 항상 되는 겁니다.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제목에 담긴 화자의 의도를 추측하여 말해보자. 20행 그러나를 기준으로 화자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그러나라고 나있는데 선생님들 4개의 단어는 세트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데, 그렇지만 요거 4개는 세트예요. 왜냐면 하지만과 그러나는 바로 뒤에 뭐가 나오고 역접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와 그렇지만은 전환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다른 내용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내용 또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상 전개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상 전환의 계기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이 그러나 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시상 전개가 전환되는 지점을 찾아라.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해놨다가 보셔야 돼요. 이 작품에서 나타난 갈매나무의 특성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밑줄을 치시고 윤리적 가치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결국에 윤리적 가치를 찾아보자. 윤리적 가치를 찾아서 자아 성찰을 해라. 이런 게 되는 거죠.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짧은 글을 써보자. 자, 3번 문제가 별표인 거예요. 요게 핵심인 거예요. 이 소단원에서는 작품을 통한 자아 성찰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모르더라도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이다. 힘든 일을 극복했던 이 일을 다루고 있을 것이다. 일에서 떠올린 힘든 상황을 극복할 때 용기를 북돋아준 대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 다음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갈매나무가 돼요. 실제로는 갈매나무를 보면서 내가 그 정정한 자세를 떠올리기 때문에 요 갈매나무가 해당하는 거죠. 설마 뭐 북덕 부리겠습니까? 거기 이제 화로에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뭘 쓰는데 그게 나를 우악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갈매나무를 보면서 내가 저 나무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리를 바탕으로 하여 성찰한 내용을 담은 짧은 글을 써보자. 이렇게 해서 자아 성찰을 완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런 작품이 이제 들어가는 게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의 좀 큰 특징인 거예요. 정말 최신 작품이죠. 얘네는. 저작권 협의가 끝난 거예요. 이런 거는. 1번 이 작품의 주된 배경인 우주정거장이 두 중심 인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뭐예요? 내용 정리. 두 번째 인물 간의 갈등 사항과 인물의 인식 변화를 파악해보자. 요것도 내용 정리. 이 작품에 나타난 과학소설의 특성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미적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식적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소설의 특징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핵심은 몇 번? 4번입니다. 다음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안나의 행동에 공감하거나 행동을 비판하는 의견을 모두먼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과학기술과 관련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안나가 가족을 만나는 상황을 꾸며 써보자 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이해해보자.
안나를 이해해보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안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무엇의 대표자냐? 타인의 대표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표자로 해가지고 한번 이해하는 경험을 해보자. 그러면 뭐를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작품을 하면서도 어떤 인물을 골라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활동을 요거랑 똑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자 이해까지 한 겁니다. 자, 문학과 공동체 해보겠습니다. 나이더 풀비린내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학습활동 풀비린내 사건을 전후하여 자동차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보자. 이것도 내용 정리가 되겠죠. 이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각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작가가 자동차에 대해 새롭게 갖게 된 생각을 다음과 관련지어 이해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무엇? 자동차. 그것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일단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타인의 생각을 하나 살펴보았다. 그럼 그걸 살펴봤으면 누구의 생각도 떠올릴 수 있겠다?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도 떠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풀비린내에 대하여와 비교하며 아래 활동을 해보자. 광화문 겨울 불꽃나무에서 풀비린내에 대하여의 자동차와 유사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사실 저는 이 두 작품 중에 밑에 거밖에 모르긴 하는데 위에 건 안 읽었으니까. 근데 요 문제만 보더라도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현대 문명, 이기적인 문명의 상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이기적인 현대 문명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해법문학 자습서의 파란 글씨적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을 그냥 쫙 읊을 수 있게 되셔야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실 때 자괴감이 안 들어요. 안 그러면은 너무 구구절절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압축된 단어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단어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해법문학 자습서적 표현이라고 했죠. 해법문학 자습서의 주요 표현들을 계속 눈에 익히다 보면은 그것처럼 말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익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처음에는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 문학 자습서적인 표현이 너무 안 써진다 이라고 고민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지금 공립 1차는 안 됐지만 거의 초수였는데 공립 1차는 안 됐지만 사립 위탁 1차는 지금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으시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생각이 거기라도 되면 좋겠다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1차. 그런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맨날 고민이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거 수능 특강 선택지들 그대로 옮겨 쓰면서 반복되는 표현 나오면 그거 정리해가지고 계속 외우시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했거든요. 다 하신 거예요. 전부 다 했고 이분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항상 유지를 했었어요. 제가 최상위권이라고 부르는 거기를 항상 유지를 하셨거든요. 왜냐면은 표현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딱딱 떨어지게 그냥 딱 써버려가지고 선생님들이 그런 작업도 내가 정말 지금 몇 년 반복해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그 표현이 정제가 되지 않는 게 너무 고민이다. 이러시면은 수능 특강 그런 선택지들을 좀 필사를 하루에 좀 정해가지고 몇 문제씩 이렇게 문학을 해보시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왜냐면은 그 출제 들어가 보면은 뭐를 딱 하냐면 그 선택지들 모은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문제의 출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파일에서 단어를 거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선생님들이 정리를 해보시면은 문장 쓰는 연습이 충분히 됩니다. 두 작품의 작가가 현대 문명과 인간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그러면 공통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누구의 가치관이다? 우리 공동체의 가치관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존중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역할이었고요. 저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미일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5분인데 10분까지만 쉬도록 하겠습니다.